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싼 향수 냄새와 사람들의 들뜬 웃음소리가 뒤엉켜 묘한 부유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어. 내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조명과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이 왠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짐승처럼 윙윙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어. 액정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는 어머니였지. 평소 같았으면 벨소리가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을 거야.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 엄지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지. 3번, 4번, 진동이 허벅지를 집어삼킬 듯 이어졌어. 결국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가져다 댔어. 수화기 너머에서 곧바로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호통이 터져 나왔어. 야, 윤태호, 너희 대체 지금 제정신이야? 제사 시간 다 됐는데 상은 텅 비어있고 친척들은 들이닥치는데 너희 지금 어디서 뭐 하는 짓거리야? 침이 꼴깍 넘어갔어. 20해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내 목을 조여오던 그 호통 소리. 평소였다면 죄송해요, 어머니, 차가 막혀서요 하며 굽신거렸겠지만 내 입술은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어. 휴대폰 너머로는 친척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혀를 차는 소리들이 선명하게 들려왔지. 내 시선 끝에 아내 미정이가 있었어. 아내는 고급 화장품 브랜드 매장 앞 거울에 서 있었지. 새벽 수산시장에 비린내 나는 앞치마 대신 말끔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채 진열대에서 새빨간 립스틱을 하나 집어들더니 자기 손등 위에 천천히 선을 그어보고 있었어. 마디마디에는 20해 동안 얼음물에 얼고 칼에 베인 흉터들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지. 그 거친 손등 위로 핏빛 립스틱이 뭉개지며 붉은 자국을 남겼어. 그때 수화기 너머의 상황이 기묘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지. 이거 국물 맛이 왜이? 컥! 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괴한 소리가 귓구멍을 파고들었어. 누군가 식도를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숨이 턱턱 막히는 소리였지. 쨍그랑 연이어 우당탕거리며 무거운 상이 뒤엎어지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어. 어머니, 무슨 일이야? 소리쳤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호통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대신 바닥을 긁는 듯한 섬뜩한 마찰음, 누군가 거품을 물고 컥컥대는 소리,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친척들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지. 그 순간 거울 앞에 아내가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어. 손에는 아까 그 핏빛 립스틱이 들려 있었지. 아내는 내 떨리는 2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를 천천히 소름 끼치도록 길게 끌어올리며 웃어 보였어. 자기야, 이 색깔 어때? 우리 어머님 입술도 지금쯤 이렇게 새빨갛게 물들었겠지. 귓가에 울리는 수화기 너머의 단말마와 눈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이질적으로 겹쳐졌어. 20해, 내가 불쌍하고 연약하다고만 믿었던 여자. 매일 밤 부엌에서 묵묵히 칼을 갈고 무언가를 손질하던 내 아내. 나는 그제야 깨달은 거야. 내가 품고 있던 건 순한 양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숨죽여 때를 기다려온 소름 끼치는 괴물이었다는 걸. 화면이 꺼지고 주변의 면세점 소음이 다시 비현실적으로 밀려들어 왔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끔찍한 사륙의 밥상은 대체 언제부터 차려지고 있었던 걸까? 모든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20해 전 그 비린내 나던 새벽의 수산시장으로 기억을 되돌려야만 해. 아내가 그 까만 비닐봉지를 처음 집으로 들고 왔던 그 기묘했던 첫날로 말이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 부부의 일상은 늘 비린내 나는 새벽 수산시장에서 시작됐어. 새벽 4시, 하늘이 새까만 시간에 아내는 늘 가장 먼저 셔터문을 올리고 가게 불을 켰어. 한겨울에도 얇은 작업복 하나만 걸친 채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가며 일했지. 칼등으로 생선 비늘을 벗겨내고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배를 갈라
내장을 긁어내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죄책감에 시달렸어. 좋은 남편 만나지 못해서 20회 넘게 저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거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아내의 행동에서 서늘한 위화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날따라 시장에 보거가 괴짝으로 많이 들어왔더라. 맹독을 품고 있어서 다루기 까다로운 놈인데 아내는 다른 일은 제쳐두고 유독 그 보거 손질에만 집착했어. 무심코 아내의 도마 위를 훔쳐보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 아내는 날카로운 칼로 보거의 배를 가르더니 알과 간, 내장들을 끄집어냈어. 보통은 따로 모아서 전문 폐기업체에 넘기거나 버려야 하는 치명적인 맹독성 부위들이잖아. 그런데 아내는 그걸 버리지 않았어. 대신 앞치마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까만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그 피 묻은 내장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다루듯이 하나씩 주워 담고 있었던 거야. 여보, 그 보거 내장들은 왜 따로 챙겨? 위험하게 툭 던진 내 질문에 생선 대가리를 썰어내던 아내의 칼질이 뚝 멈췄어.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과 얼음 갈리는 소리가 순간 내 귀에서 싹 지워진 것 같았지. 아내는 한참 동안 내 쪽을 돌아보지 않고 까만 봉지 안만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 이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더라. 아, 이거 뒷골목에 굶고 다니는 길고양이들이 눈에 밟혀서 푹 삶아서 주려고. 그때 아내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푸르스름한 수산시장 형광등 불빛 아래서 피 뚝뚝 흐르는 고무장갑을 낀 채 입꼬리를 기묘하게 끌어올리며 웃었어. 눈동자에는 초점이 전혀 없었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가 억지로 안면 근육만 당겨 웃는 것처럼 끔찍하게 기괴한 미소였지. 고양이한테 보거 내장을 삶아준다고? 맹독이 가득한 걸? 고양이를 위한다는 여자의 눈빛이 왜 저렇게 서늘한 걸까? 고양이한테 그걸 주면 어떡해. 먹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중얼거리자 아내는 내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어. 괜찮아. 내가 알아서 아주 맛있게 요리할 테니까. 그리고는 다시 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 탁, 탁, 탁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듬감 있게 칼질을 다시 시작했어. 칼날이 도마를 내리치는 그 규칙적인 소리가 꼭 누군가의 목숨을 끊어내는 서늘한 카운트다운처럼 들리더라. 나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 아내의 그 기괴한 미소와 피투성이 까만 비닐봉지가 의미하는 진짜 목적을 끝까지 의심했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바보같이 아내가 요새 피곤해서 헛소리를 하나보다 하고 애써 내 불길한 직감을 짓눌러버리고 말았어. 그 까만 비닐봉지가 차곡차곡 모여 며칠 뒤 내 부모와 동생의 밥상에 올라갈 지옥의 씨앗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야. 시어머니 생신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어. 우리 부부는 장을 잔뜩 봐서 본가로 넘어갔지. 현관문을 열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아내를 짐짝 다루듯 부엌으로 밀어 넣었어. 나는 거실 구석에서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르고 있었지. 아내는 늘 그렇듯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어.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둘째 현석이네 부부가 도착하더라. 동서 유진이는 백화점 쇼핑백을 한 손에 가볍게 들고 방금 메이크업숍에서 나온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이었어. 부엌에서 생선 비늘을 뒤집어 쓰고 땀범벅이 된 내 아내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경이었지. 어머니가 반색하며 동서를 소파 상석에 앉히고는 아내를 향해 빨리 과일을 깎아내오라고 악을 썼어.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 동서는 우리 아내가 깎아온 과일은 물론이고 본가 냉장고에서 꺼낸 보리차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않았어. 마치 독이라도 든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몸을 사리고 컵을 밀어내는 게 내 눈에만 보였거든.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떠드는 사이 동서가 빈 접시를 들고 싱크대 쪽으로 오더니 내 옆에 슬쩍 섰어.
거실에 있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한번 쓱 살피더니 내 귓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라. 아주버님, 형님, 어머님이 지어주시는 그 한약 진짜로 다 드시는 거 아니죠? 나는 과일 박스를 정리하던 손을 멈칫했어. 아, 어머니가 며느리 기력 보충하라고 가끔 방으로 불러서 챙겨주시던 그 검붉은 한약 말인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지. 아, 그거 꼬박꼬박 잘 마시지. 몸 생각해서 챙겨주시는 건데 버리면 쓰나. 근데 그건 왜? 내 대답을 듣자마자 동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라. 예쁘게 화장한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뭔가를 더 말하려다 말고 입술을 꾹 깨물었어. 동서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부엌 구석에서 물을 썰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향해 있었지. 그 눈빛은 단순한 동정이나 걱정이 아니었어. 내가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그건 명백한 공포였어.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면 드시지 말라고 하세요. 사람 체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약, 형님 몸에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동서는 뒷말을 얼버무리더니 도망치듯 거실로 가버렸어. 나는 덩그러니 남겨져서 뒤통수를 긁적였지. 자기한테는 비싼 한약 안 지어줘서 질투라도 하는 건가 싶었거든. 참 바보 같고 속 편한 착각이었지. 동서가 남긴 그 서늘한 경고가 우리 집안에 도사리고 있던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까맣게 몰랐어. 동서가 사라진 빈자리에는 다시 물을 써는 아내의 칼질 소리만이 서늘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 탁, 탁, 탁. 마치 무언가를 집요하게 토막내는 듯한 그 기묘한 리듬감이 내 귓가를 끈적하게 맴돌더라. 다음 날 어머니의 생신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 앞에는 부모님과 동생 부부가 호화하 웃으며 앉아 있었고 내 아내 미정이는 그제야 구석에서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미정이를 안방으로 조용히 불렀어. 큰애야, 잠깐 들어와 봐라. 평소 같았으면 잔소리 좀 하시려나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 어젯밤 동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남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 그 한약 진짜 다 드시는 거 아니죠? 그 말이 자꾸 목구멍에 걸려서 나도 모르게 안방 문틈으로 슬쩍 다가갔지. 방문은 살짝 닫혀 있었지만 틈새로 안이 훤히 보였어.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한약 파우치 하나를 꺼내셨어. 그리고는 가위로 싹둑 잘라서 큼지막한 흰 사기 그릇에 콸콸 쏟아부었지. 보통 한약이라면 짙은 갈색 빛에 은은한 한약재 냄새가 나야 하잖아. 그런데 그건 달랐어. 피처럼 끈적하고 검붉은 색깔에 코를 찌르는 역겨운 쇳내와 비린내가 섞여서 방문 밖까지 훅 끼쳐오더라. 요새 시장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이거 내가 용한 데서 며느리 주려고 빚까지 내서 특별히 지어온 약이다. 식기 전에 얼른 내 앞에서 쭉 들이켜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어. 시선이 온통 미정이의 목구멍에 소름 끼치도록 꽂혀 있었지. 미정이는 그 기괴한 색깔의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 나는 속으로 외쳤어. 마시지 마. 그거 뭔가 이상해. 동서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내 친어머니가 설마 며느리한테 몹쓸 짓을 할 리 없다는 멍청한 부정이 내 발목을 꽉 잡고 있었거든. 그때였어. 약사발을 입에 가져가던 미정이가 슬쩍 고개를 돌려 문틈에 숨어 서 있는 나와 정확히 눈을 마주친 건 그 찰나의 눈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건 두려움도 체념도 아니었어. 아주 차갑고 완벽하게 계산된 나를 향한 비웃음에 가까운 눈빛이었어. 다 알면서도 구경만 하는 내 비겁함을 조롱하듯 아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본 채
그 검붉은 액체를 단숨에 꿀꺽꿀꺽 삼켜버렸어. 그래. 착하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라.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살지. 어머니는 바닥이 드러난 빈 사기 그릇을 확인하고는 평생 본 적 없는 탐욕과 환희로 가득 찬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어. 자리로 돌아가려고 굳은 다리를 돌리던 내 등 뒤로 찌릿한 오한이 스치고 지나갔어. 동서가 겁에 질려 피하던 그 약. 어머니의 번들거리는 눈빛, 그리고 그걸 다 알면서도 보란듯이 들이켜버린 아내의 서늘한 시선. 이 집안의 공기가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는 걸 나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그 기괴한 약의 진짜 효능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바로 다음 날 새벽 수산시장에서 그 끔찍한 일이 터져버렸거든. 그 기괴한 약사발을 비운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어. 수산시장은 평소처럼 얼음 가는 소리와 상인들 목소리로 시끄러웠지만 내 눈엔 오직 생선을 다듬는 아내의 뒷모습만 들어왔어. 아내의 상태는 아침부터 눈에 띄게 기묘했어. 평소라면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칼질이 뚝뚝 끊겼고 덥지도 않은 한겨울인데 이마에선 끈적한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 가장 소름 끼치는 건 피부색이었어. 창백하다 못해 잿빛으로 질린 얼굴 곳곳에 거무스름한 반점 같은 게 기분 나쁘게 올라와 있더라. 아내는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 섞인 거친 기침을 토해냈는데 기침 끝에 입가로 흘러내리는 침이 탁하고 붉은 핏빛이었어. 여보, 너 안색이 너무 이상해. 오늘 장사 접고 당장 병원부터 가자. 내가 다가가서 어깨를 확 잡아채려는 순간이었어. 아내가 갑자기 몸을 뻣뻣하게 굳히더니 두 눈이 하얗게 뒤집히면서 그대로 시멘트 바닥으로 고꾸라졌어.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고여있던 비린 핏물과 얼음 조각들이 내 얼굴까지 사방으로 튀었지. 아내는 바닥에서 몸을 새우처럼 둥글게 말고서 시커먼 피를 한 움큼 토해냈어. 피 비린내와 함께 어젯밤 안방에서 맡았던 그 역겨운 쇳내. 그 기괴한 약 냄새가 훅 풍겨왔지. 시장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모여들었고 난 사색이 돼서 손을 덜덜 떨며 119를 불렀어. 응급실 밖 복도에서 얼마나 서성였는지 몰라. 내 머릿속엔 오직 어젯밤 어머니가 강제로 먹였던 그 검붉은 한약, 동서의 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어머니의 뱀 같은 미소가 빙빙 돌고 있었어. 한참 뒤에 응급실 문이 열리고 나이가 지긋한 당직 의사가 나오더라. 나는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갔지. 선생님, 제 아내 괜찮은 거 맞죠? 요새 새벽부터 시장일 하느라 피곤해서. 내 말을 뚝 끊고 의사가 주변을 한번 쓱 살피더니 내 팔을 잡아 끌고 구석으로 갔어. 목소리가 아주 낮고 은밀하게 깔렸지. 보호자분, 단순 과로가 아니에요. 환자 피 검사 결과가 아주 이상하거든. 몸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독성 물질이 엄청나게 검출됐어. 보통 피로회복제나 한약 같은 데선 절대 나올 수 없는 성분이야. 쉽게 말해서 누군가 일부러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환자한테 치명적인 독을 조금씩 먹이고 있다는 소리라고. 간이랑 신장이 이미 다 녹아내렸어. 이대로 며칠만 더 방치했으면 진짜 목숨이 끊어졌을 거야. 이거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알아들어? 의사의 말이 뇌리에 꽂히는 순간 귓가에서 이명이 삐하고 날카롭게 울렸어. 누군가 독을 먹이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온몸에 솜털이 바짝 섰지. 어머니가 며느리 기력 보충해주겠다며 빚까지 내서 지어왔다던 특별한 약. 동서가 겁에 질려 피하던 그 끔찍한 물건. 내 친어머니가, 내 가족이 내 아내를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며느리한테 독약을 먹인단 말이야. 나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를 병실에 남겨둔 채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우리 집으로 향했어.
스무해 동안 아내가 매일 밤 부엌 구석에서 무언가를 적어두고 숨겨두던 그 낡은 서랍장. 그 안쪽 깊은 곳에 이 지옥의 퍼즐을 맞출 열쇠가 숨겨져 있을 게 분명했으니까. 집으로 차를 몰고 오는 내내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친 듯이 덜덜 떨렸어. 신호도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 내 눈은 곧장 방구석에 놓인 낡은 3단 서랍장으로 향했지. 스무해 동안 아내가 자기 물건을 보관하던 항상 굳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첫 번째 서랍. 베란다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자물쇠를 내리쳤어. 쾅, 쾅. 몇 번의 파열음과 함께 쇳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나무 서랍이 억지로 열렸지.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을 본 순간 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두툼한 대형 우편물 봉투였어. 겉면에는 유명 생명보험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고 서류를 꺼냈어. 종신사망보험증서, 피보험자 서미정. 내 아내의 이름이었어. 그런데 시선을 밑으로 옮기던 내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지. 사망시 지급액 50억 원. 수익자 박정혜. 내 어머니의 이름 세 글자가 서류 한가운데 아주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 계약 날짜를 확인하고는 헛바람을 들이켰지. 무려 19년 전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 내가 생선가게에 보증금 3천만 원이 모자라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단칼에 거절했던 그 인간들이 뒤에서는 며느리 목숨값으로 50억짜리 도박을 걸고 있었던 거야. 동생 집에는 1억을 대주면서 내 아내 앞으로는 매달 수백만 원의 엄청난 보험료를 쏟아붓고 있었지. 서류를 쥔 소나귀에 힘이 풀렸어. 입에서 짐승 앓는 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어. 이 미친 악마 같은 인간들.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철이 있었어. 사설 화학 성분 분석소에서 발행한 결과지였지. 의뢰인은 내 아내 미정이 결과지 아래쪽 붉은색 형광펜으로 거칠게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 다량의 비소 및 탈륨 검출, 장기 복용 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심장 마비 유발 가능. 사람을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말려 죽이는 맹독성 중금속. 어머니가 며느리 기력 보충해 주겠다며 빚까지 내서 지어왔다던 그 검붉은 한약의 진짜 정체였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 20년이야. 내 가족이 무려 20년 동안 내 아내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독살하고 있었어. 며느리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길. 그래서 50억이라는 거대한 돈다발로 변하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면서 그 역겨운 독약을 먹여왔던 거야. 어제 안방에서 어머니가 지었던 그 탐욕스러운 환희의 미소가 떠오르자 참을 수 없는 사리가 끓어올랐어. 그리고 또 하나, 아내는 이미 이 약이 독이라는 걸 화학 분석까지 의뢰해서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그 독약을 마시고 쓰러졌다는 뜻이잖아. 대체 왜 도망치지 않고 그 끔찍한 지옥을 견디고 있었던 걸까? 당장 부엌으로 가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어. 본가로 쳐들어가서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의 숨통을 다 끊어버리고 싶었지. 핏발선 눈으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지. 병원이었어. 서미정 환자분 방금 의식 찾으셨습니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깨어났다. 그 한마디에 끓어오르던 분노가 차가운 얼음물처럼 가라앉았어. 손에 쥐었던 칼을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는 링거를 꽂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 창백한 얼굴을 보니 방금 전 집에서 끌어올랐던 사리가 무색해질 만큼 가슴이 미어지더라. 아내의 손을 잡아주려 다가가는데 침대 밑에 툭 떨어져 있는 아내의 낡은 에코백이 눈에 들어왔어. 가방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묵직한 유리병들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났지. 무심코 가방을 집어들어 올리다가 안쪽 깊숙한 곳에 검은 비닐로 꽁꽁 싸매둔 꾸러미를 발견했어. 뭔가 싶어서 매듭을 풀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숨을 훅 들이켤 수밖에 없었어. 작은 유리병 수십 개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지. 그리고 그 병마다 끈적하고 기괴한 쇳내를 풍기는 검붉은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어. 어머니가 빚까지 내서 지어왔다던, 아내를 서서히 죽여가던 바로 그 맹독성 한약이었어. 분명 어젯밤 내 눈앞에서 단숨에 들이켜는 걸 봤는데 20해 동안 주는 대로 묵묵히 다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 독약들을 삼키지 않았던 거야. 몰래 뱉어내서 이 수많은 병에 고스란히 모아두고 있었던 거지. 그렇다면 어제 응급실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건 뭐지? 체내에서 검출됐다던 치명적인 독성은?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걸 벌써 찾아내면 재미없는데. 돌아보니 아내가 눈을 뜨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 방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던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또렷했지. 여보, 너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너한테 독 먹이려고 했던 거.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고? 도망, 내가 왜? 20년 동안 내 손에 묻은 피비린내와 흉터들, 그리고 나를 짐승 취급했던 그 인간들한테 받을 빚이 산더미인데 도망치면 너무 억울하잖아. 아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환자복 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내게 내밀었어. 자, 이제 당신이 나설 차례야. 당장 본가로 가서 부모님이랑 동서네한테 이 서류를 보여줘.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봤어. 해당 구역 재개발 확정. 예상 보상금 50억 원. 우리 생선가게가 있던 수산시장 구역의 재개발 공문이었어. 어마어마한 금액에 내 눈이 휘둥그레졌지. 이게 뭐야? 우리 가게 자리가 진짜 재개발된다고? 아니, 내가 만든 가짜야. 탐욕에 눈이 먼 짐승들을 한 구덩이에 몰아넣으려면 그만큼 크고 달콤한 미끼가 필요하거든. 아내는 내 손에 들린 가짜 공문을 툭 치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어. 가서 말해. 보상금 50억이 당장 다음 달에 나온다고. 그런데 내가 아파서 제사상을 못 차리겠으니 이번 제사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그 돈에 미친 인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링거 줄을 만지작거리는 아내의 메마른 손가락 끝에서 소름 끼치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 나는 내 아내가 낯설다 못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20년 동안 웅크리고 있던 순한 양이 아니라 완벽한 사냥을 위해 독을 곁에 두고 때를 기다려온 괴물이 내 눈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니, 내일이 제사인데 큰며느리라는 년이 콧배기도 안 비쳐. 과로로 쓰러져.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당장 내일 탕국은 누가 끓이라고. 동생 부부도 소파에 늘어져서 과일이나 깎아 먹고 있었지. 이 인간들은 20년을 헌신한 내 아내가 생사를 오가며 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들 손에 물을 묻혀야 할까봐 짜증만 내고 있었지.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억누르며 아무 말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아내가 준 가짜 재개발 공문을 툭 던졌어. 미정이가 쓰러진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생선가게 있던 수산시장 구역 전체 재개발 들어간대요. 보상금이 50억이랍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에 쩍하고 얼어붙었어. 50억이라는 단어에 텔레비전 소리마저 지워진 것 같았지. 어머니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집어들었고 얄밉게 과일을 씹던 동서와 현석이도 파리떼처럼 달려들어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봤어. 어머니의 두 눈이 기괴하게 번들거리기 시작하더라. 어제 안방에서 아내에게 검붉은 독약을 강제로 먹이며 지었던 바로
그 뱀 같은 표정이었어. 50억. 태호야, 이거 진짜냐? 그럼 그 돈은 당장 언제 나오는 거냐? 서류 처리 끝나면 곧바로 미정이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미정이가 지금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으니 내일 제사는 못 와요. 저도 병원 지켜야 하니까 이번 제사는 둘째 내가 좀 알아서 하세요. 내가 미끼를 확 잡아당기자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빽 질렀어. 무슨 미친 소리야. 조상님 모시는 일에 첫째가 빠지면 들어오던 50억 복도 다 날아간다. 아파도 와. 깁스를 하고서라도 당장 기어와서 전 부치라고 해. 옆에서 동서 유진이도 맞장구를 치며 거들더라. 맞아요. 아주버님,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올수록 조상님을 잘 모셔야죠. 형님이 꼭 오셔서 직접 탕국을 끓이셔야 정성이 닿지 않겠어요? 저희는 그런 거 할 줄 하나도 모르잖아요. 나는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의 속내를 너무나도 투명하게 읽을 수 있었어. 50억이라는 돈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며느리가 자기들 눈밖에서 덜컥 죽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야. 그 돈을 확실하게 가로채기 위해서라도 내일 제사상 앞에 아내를 기어코 불러다 앉혀놓고 그 끔찍한 독약을 한 번 더 먹이겠다는 수작이었지. 이번엔 아주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말이야. 역겨움에 위산이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나는 아내가 병실에서 짰던 그 완벽한 각본대로 움직여야만 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순종적인 장남인 척 고개를 끄덕였지. 알겠어요? 내일 어떻게든 미정이 퇴원시켜서 탕국이랑 음식 준비해서 올게요. 그래. 제사 탕국은 꼭 큰애더러 직접 끓여오라고 해. 그리고 내가 큰애 주려고 아주 특별하고 비싼 약을 더 지어놨으니까 오자마자 꼭 먹여야 한다. 알았지? 어머니의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질 듯 올라갔어. 나는 집을 빠져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미친 듯이 들이마셨지. 내 피부치들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련 따위는 방금 그 거실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어.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그저 5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맹독이 든 고기를 향해 침을 흘리며 달려드는 굶주린들의 떼일 뿐이었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퇴원한 아내가 그 까만 비닐봉지 속 맹독성 복어 내장으로 끓여낼 지옥의 만찬을 저 탐욕스러운 짐승들의 아가리에 고스란히 밀어넣어주는 일뿐이었어. 그날 밤 퇴원한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잠에 빠졌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 새벽 2시쯤이었을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묘한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어. 살금살금 부엌 쪽으로 다가갔지. 아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커다란 들통에 제사상에 올릴 탕국을 끓이고 있었어. 창백한 환자복 차림 그대로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말이야. 그런데 그 콧노래가 너무 기괴했어. 구슬프면서도 어딘가 신이 난 듯한 평생 아내 입에서 들어본 적 없는 섬뜩한 멜로디였거든. 숨을 죽이고 문틀 너머로 아내의 손놀림을 지켜봤어. 아내의 옆에는 수산시장에서 매일 챙겨오던 그 축축한 까만 비닐봉지들이 잔뜩 쌓여 있었지. 아내는 고무장갑을 끼고 비닐봉지를 풀더니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맹독성 복어 내장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아주 잘게 다지기 시작했어. 탁, 탁, 탁.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지. 그게 끝이 아니었어. 아내는 잘게 다진 맹독 덩어리들을 끓고 있는 탕국 솥에 남김없이 쓸어 넣었어. 그러고는 환자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지. 어머니가 20년 동안 며느리를 죽이려고 먹였던 가방 속에 숨겨져 있던 그 검붉은 약병들이었어. 아내는 뚜껑을 열고 그 역겨운 쇳내가 진동하는 독약들을 솥 안으로 콸콸 쏟아부었어. 뽀얗게 우러나야 할 제사 탕국이 순식간에 시커먼 핏빛으로 물들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 역겨운 냄새가 거실까지 훅 끼쳐왔어. 그건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어. 내 가족의 탐욕과 아내의 20년치 원한이 뒤엉켜
펄펄 끓고 있는 끔찍한 저주의 가마솥이었지.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다가 굳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고 말았어. 그 소리에 아내의 콧노래가 뚝 끊겼어. 아내는 국자를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어. 가스레인지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아내의 반쪽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 깼어? 피곤할 텐데 좀 더 자지 않고. 아내는 솥 안에 그 시커먼 국물을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후 불더니 자기 입술에 살짝 가져다 댔어.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 하지만 아내는 국물을 삼키지 않고 혀끝으로 맛만 살짝 본 뒤에 싱크대에 퇴하고 뱉어냈어. 간이 아주 딱 맞네. 우리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어. 안 그래? 아내는 국자에 묻은 시커먼 액체를 툭툭 털어내며 내 쪽을 향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었어. 그 텅 빈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 여자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아내는 끓인 탕국과 음식들을 커다란 아이스박스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를 보며 서늘하게 속삭였지. 자, 이제 퀵서비스 부르고 공항으로 갈 준비해. 50억짜리 만찬을 차려드렸으니 우린 안전한 곳에서 감상만 하면 되잖아. 아이스박스 뚜껑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내 심장을 콱 내려치는 것 같았어. 지옥행 티켓은 이미 끊어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내의 손에 이끌려 그 참혹한 결말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어. 공항 출국장이었어. 그 참혹한 전화를 받았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온 거지. 아내는 내 옆에서 태연하게 면세점 화장품 코너를 구경하고 있었고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은 짐승처럼 울려대고 있었어. 화면엔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귓가에 가져다 댔어.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들뜬 목소리와 친척들, 동생네 부부가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소리가 넘어오더라. 야, 네 마누라가 보낸 퀵서비스 방금 왔다. 꼴에 50억 들어온다니까 제사상 비워둔 게 겁은 났나 보지?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싸보냈네. 동서 유진이의 들뜬 목소리도 들렸어. 어머님, 이거 국물 색깔이 되게 진해요. 형님이 아주 작정하고 귀한 약재를 팍팍 넣고 끓였나 봐요. 완전 50억짜리 탕국이네. 내 숨이 턱 막혔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공포에 질린 목구멍에서는 끄끄거리는 바람 소리만 샜어. 그래야지. 진현이 누구 덕에 50억을 쥐게 생겼는데. 자자, 다들 얼른 한 술씩 떠. 이 탕국부터 마셔보자고. 후루루루고 국물을 들이켜는 소리가 휴대폰을 타고 선명하게 들려왔어. 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지. 1초, 2초, 3초.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어. 이거 국물 맛이 왜이? 컥 시작이었어. 식도를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숨이 턱턱 막히는 끔찍한 소리였어. 쨍그랑 밥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파여름에 이어 동생 현석이의 짐승 같은 비명이 터졌어. 엄마, 유진아, 너 왜 그래? 피토하잖아? 컥. 말을 뱉던 동생의 목소리도 곧바로 기괴한 마찰음으로 변하며 툭 끊겼어. 우당탕탕 무거운 상이 뒤엎어지는 소리, 누군가 바닥을 긁으며 거품을 무는 소리, 고통에 발버둥 치는 소리. 수화기 너머의 본가 거실은 단 몇 초 만에 처참한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지. 20년 동안 며느리를 짐승 취급하며 서서히 독살하려 했던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자신들이 건넸던 독약과 맹독성 복원 내장이 섞인 50억짜리 미끼를 개걸스럽게 삼키고 처참하게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친척들이 119를 부르라며 악을 썼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 아내가 며칠을 고아낸 그 지옥의 탕국은 혀에 닿자마자 내장을 다 녹여버렸을 거라는 걸.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핏물이 다 빠져나간 하얀 얼굴로 그 모든 단말말을 꼼짝없이 듣고만 있었어. 그 순간 거울 앞에서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던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어. 아내는 내 떨리는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해맑게, 너무나도 해맑게 웃어 보였지. 왜 그래, 자기야? 우리 어머님, 탕국이 입에 아주 잘 맞으신데? 아내의 그 환한 미소와 마주한 순간 나는 완전히 깨달았어. 내 가족은 천벌을 받은 게 아니야. 눈앞에 있는 이 완벽하고 잔혹한 포식자가 쳐놓은 덫에 걸려 아주 철저하게 사냥당한 것뿐이라는 걸. 덜덜 떨리던 내 손에서 휴대폰이 맥없이 빠져나가 대리석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 수화기 너머의 비명소리는 어느새 잦아들고 기괴한 정적만이 남아있었지. 탑승 수속을 마치고 들어온 면세 구역 안쪽의 한적한 화장실 앞이었어. 내 머릿속은 온통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끔찍한 비명소리로 엉망진창이었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에 간신히 기대어 헉헉대고 있었어. 화장실 안에서 물 틀어놓는 소리가 들리더라. 아내가 손을 씻고 있었어. 떨리는 걸음으로 열린 문틈 사이로 다가섰더니 세면대 앞에 선 아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 비누 거품을 내며 손을 빡빡 문지르는 아내의 손등 위로 세면대 물이 기묘한 흑빛으로 탁하게 변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지. 처음엔 생선 피를 씻어내는 건가 했어. 그런데 아니었어. 수건으로 물기를 꼼꼼히 닦아낸 아내가 뒤를 돌아서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 20해 동안 얼음물에 얼고 생선 비늘에 긁혀서 흉터투성이었던 그 거친 손. 내가 그토록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했던 그 참혹한 노동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 아내의 두 손은 갓난아이 피부처럼 티 없이 하얗고 매끄러웠어. 굳은 살 하나, 작은 흉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고 고운 손이었지. 아휴, 개운해. 그놈의 특수분장 지우는 약품 냄새 때문에 속이 다 안 좋았네. 이제 생선 비린내 코스프레도 진짜 끝이야. 아내가 핸드크림을 부드럽게 펴 바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 어젯밤 지옥의 탕국에 맹독을 들이부으며 부르던 바로 그 섬뜩한 멜로디였지.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서 나왔어. 너, 그 손. 대체 내 기막힌 표정을 본 아내가 빙긋 웃으며 내 쪽으로 다가왔어. 하얗고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내 뺨을 천천히 쓸어내리는 아내의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자기야, 어머님이 지어주시던 그 약 말야. 매번 변기에 몰래 쏟아버리고 물 내리는 것도 20회쯤 하니까 지겹더라. 나중엔 그 약통 씻어 모으는 것도 꽤 귀찮았어.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 아내는 20년 전부터 시댁의 50억짜리 독살 계획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매일 새벽 수산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맹독을 조용히 모으기 시작했고, 철저하게 나약하고 불쌍한 피해자 며느리 연기를 하며 내 눈을 가렸어. 그 거친 손조차 나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내 알량한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한 무대 화장일 뿐이었지. 그래도 당신은 꽤 쓸만한 관객이었어. 적당히 비겁하고 적당히 멍청해서 내 무대를 아주 완벽하게 빛내줬거든. 알리바이로도 최고고. 아내가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서늘하게 속삭였어. 온몸에 피가 차갑게 굳어버렸지. 내가 가족에게서 그녀를 구한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나는 이 소름 끼치는 괴물이 설계한 거대한 도축장의 아주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던 거야. 탑승구로 향하며 경쾌하게 캐리어를 끄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좀비처럼 그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 이 악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길은 이제 내 남은 인생 어디에도 없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으니까. 비행기가 육중한 소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어. 창밖으로 익숙했던 도시의 불빛들이 까마득하게 멀어지더라. 기내가 안전권에 접어들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지만 나는 차마 벨트를 풀지 못했어. 아니,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 옆자리에 앉은 아내는 무릎에 부드러운 담요를 덮은 채 아주 평온한 얼굴로 창밖의 구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 마치 길고 고단했던 소풍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아이처럼 너무나도 맑고 해맑은 표정이었어. 카트를 끌고 온 승무원이 마실 것을 물었어.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따뜻한 홍차 한 잔 부탁드릴게요. 아, 제 남편은 차가운 물 한 잔 주시고요. 지금 땀을 많이 흘려서요. 티 없이 맑은 목소리, 승무원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는 아내의 하얗고 매끄러운 손가락 끝이 내 시야에 들어왔어. 얼음물 한 잔을 받아든 내 손은 미친 듯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 플라스틱 컵 안에 얼음이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내 귓전엔 꼭 뼈 조각들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리더라. 아내가 건네받은 홍차 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갔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사이로 아내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슬쩍 미끄러졌어. 그 서늘하고 텅 빈 눈동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동생과 어머니의 기괴한 단말마가 다시금 환청처럼 고막을 때렸어. 50억, 재개발 보상금이라는 완벽한 미끼, 그리고 20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해온 맹독. 시댁 식구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도축장에 걸어 들어갔고, 아내는 그 모든 걸 내 등 뒤에 숨어서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를 챙기며 끝내버린 거야. 사람들은 흔히 말하잖아. 인과응보라고. 악하게 살면 언젠가 천벌을 받게 된다고. 내 가족이 피를 토하며 죽어간 건 하늘이 내린 천벌이었을까? 아니야. 그런 고상한 게 아니었어. 그저 조금 덜 악한 짐승들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교활한 포식자에게 잡아먹힌 것뿐이야. 그리고 나는 그 포식자의 사냥을 돕는 유용한 미끼이자 평생 진실을 입에 담지 못하고 곁에서 떨어야 하는 완벽한 볼모가 되어버렸어. 아내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가장 훌륭한 목격자이자 방패막이니까. 홍차를 한 모금 머금은 아내가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 어젯밤 부엌에서 맹독성 탕국을 끓여내며 불렀던 바로 그 섬뜩한 멜로디. 내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어. 착한 끝은 있다고들 하더라. 그래, 참고 견디다 보면 끝은 반드시 있어. 다만 그 끝이 남은 자에게는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무적행의 지옥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비행기 창문에 비친 내 잿빛 얼굴을 보며 이제야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어.